네, 네 분 패널 함께합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입니다. 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 검수완박법이라고들 부르는데요. 민주당이 사보임을 통해서 법사위를 짜 놓았는데 양양자 의원이 또 나는 양심상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벽에 부닥쳤죠.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정말 기상천외한 수가 나왔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탈당했는데 탈당을 시켰는지 본인이 탈당했는지 그거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장성철 교수 이런 창의적인 수가 있어요. 꼭 이렇게까지 꼭 민주당이 해야 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양영자 의원이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죠.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정부 사람들 감옥 간다며 찬성하라더라. 20명이나 감옥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검수완박법안을 이런 식의 민주당만 찬성하죠. 지금 야당 반대하고 각종 시민단체 다 반대하고 정의당은 지금 뭐 안에서 내부적인 논란이 있습니다만 모든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곳을 반대하는 이 법안을 왜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비판을 해왔던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사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이 법안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민주당도 지금 아직 대선 패배했지만 그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러한 민주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 좀 민심을 읽고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근택 대변인 하나 네.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사람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은 엄청난 피해 보복 칼바람이 불 거다 이런 공포심이 좀 있습니까? 있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실제로 뭐 검찰 검찰이 그동안 이제 보여온 모습을 보면 뭐 실제로 뭐 한동훈 검사 무혐의 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 만들어줬고요. 만들어준 건 아니지만 이제 기회를 터준 거나 마찬가지고 뭐 부인이 된 주가 조작은 소환도 안 하고 그다음에 선거 끝나자마자 뭐 산업부 한 3년 지난 거 꺼내서 다시 수사하고 이게 결국은 어쨌든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지금 뭐 양영자 의원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근데 좀 아쉬움은 있어요. 양영자 의원한테 미리 좀 사전에 물어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안 물어봤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러니까 양영자 의원이 생각을 바꾼 건지 아니면 본인한테 얘기를 안 물어본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참 기초적인 거거든요. 물어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없었는지 아니면 생각이 바뀐 건지 어쨌든 원내 대책에 조금 미숙한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뭐 시스템에 의해서 할 거다.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 그러지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저는 뭐 신호를 줬다고 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윤석열 라인이나 이런 분들이 쭉 요직에 배치될 거고 그럼 그분들이 뭐 굳이 뭐 이래라 저래라 시켜서 하겠습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민주당 쪽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아마 이제 검찰이 본인들을 수사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박원석 의원. 네. 지금 정의당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정의당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아무리 이렇게 민주당이 별별 수를 다 써도 본회의에서 정의당이 오케이를 안 해주면 통과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킬 계획을 민주당은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능하죠? 이른바 이제 살라미 전술이라고 국회 회기를 뭐 이틀 정도씩 하루 정도씩 잘게 잘라가지고 네, 뭐 그렇게 하려면 이제 국회의장의 협조가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국회의장은 뭐 민주당 분이었으니까 그래서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 이런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정의당 내부도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기소권을 적절한 수준에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분리하는 2단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저희는 공감을 해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은 아예 수사권과 기소권을 아예 분리하자.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이나 뭐 검찰청법에서 나와 있는 수사라는 얘기는 다 빼자. 이건데 거기에는 좀 공감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법에 다소 미진함이 있더라도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공화국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 우려되니 일단 법을 찬성하고
그 뒤에 후속 입법을 통해서 보완을 하자 이런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양론 다 나름대로 일리 있는 그런 근거들을 갖고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어쨌든 민주주의는 이 목적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의 정당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렇게 국회에서 억지스러운 사보임, 자당 의원의 어떤 위장탈당까지 시켜가면서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는 국회 운영 방식에 저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예. 그리고 3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을 뒀는데요. 과연 3개월이라는 이 유예 기간 동안에 지금 검찰의 수사력이 경찰로 혹은 뭐 다른 어떤 수사기관으로 온전히 옮겨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고 어떤 법도 시행의 유예 기간을 둘 때 3개월을 두는 법은 없어요. 최소 6개월이지. 그 3개월을 둔 이유는 그거지 않습니까? 3개월 정도면 검찰이 현 정권에 대한 수사에 손을 못 대겠지. 수사에 손을 대더라도 충분치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묻고 싶어요. 민주당한테.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그렇게 믿느냐. 나중에 저 자기 발등 찍는 결과를 전 나올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에 대해서 이게 마치 어떤 도구마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신념이 되고 합리성이나 정당성이나 정책의 정합성이나 이런 걸 따져보기 전에 검수완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념이 되고 하나의 신념이 된 것 같은데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저게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밀어붙이면 그게 과연 정치적으로 민주당한테 좋은 결과가 돌아올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양양자 의원의 발언이 갖는 무게는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 법이 통과되면 뭐 최소한도 한 20명은 감옥 가야 될 거야. 그러니 막아야 돼라고 말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민주당이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내세웠던 명분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김병민 위원장, 그동안 민주당은 이 법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에 통과가 돼야 검찰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과 사뭇 다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저는 오늘 보도됐던 양양자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서 뭐 사람들마다 생각과 해석은 제각기 다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뭐가 그렇게 두렵길래 20명 감옥 간다는 얘기를 하게 될까? 그리고 이 법을 주도적으로 총대를 메고 있는 황운하 의원 등의 경우를 보게 되면 지난날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켜봤을 때는 국가 전체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 있었던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래놓고선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것처럼 혹시 위장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봐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무적으로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양양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위장탈당 얘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패가망신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현재 있는 여권 친여권 인사로 불리우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일들을 법무부 차관위로 추진했던 인사인데 이런 김호수 총장까지 나가서 두 팔 걷어붙이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오늘 저는 양양자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게 괜한 의심이 아니라 그 의심이 진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주기가 어렵게 돼버린 현재의 상황 민주당이 큰 부담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 궁금한데 현근택 대변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박병석 의장에게 22일 그러니까 내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은 아마 이게 법안이 2개고요. 예.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2개면은 뭐 지금 180석으로 해서 필리버스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180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민주당에도 찬성하는 분이 있고 또 뭐 권은 의원처럼 또 상대당에도 찬성하는 분들이 섞여 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180석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회기를 2-3번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3번 정도는 회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하루씩 3번 하긴치는 않을 거고 이틀씩 자르면 6일 걸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아마 그 이제 국회의장이 뭐 내일 한다 해서 내일 당장 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법사위 통과도 안 됐으니까 그러면 아마 뭐 다음 주에 이제 2-3번 정도 이제 회기를 잡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장성철 교수 내일 본회의 소집을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오늘 중으로 모든 절차가 다 끝나서 본회의에 내일 상정할 수 있다는 계산인가요? 그렇죠. 법사위에서는 자기네들이 안건조정위원회도 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 그거는 뭐 무산시키고 예. 법사위 전체 회의 열어가지고 본인들이 또 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해가지고 내일 일단은 본회의를 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안이 통과 여부는 박병석 의장한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내일 회기를 열지 않고 내일 본회의를 열지 않고 그래도 주말 동안 여야 좀 협상을 하시오라고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서 본회의를 어떻게 할지 월요일 날 열지 화요일 날 열지 수요일 날 열지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다면은 검찰청법 먼저 하나 올려서 필리버스터하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다음 회기 소집해가지고 올리고 그 필리버스터하고 그러면은요. 아까 현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최소한 2번은 본회의를 열어야 되거든요. 회기를 연장을 해가지고 예. 회기를 다시 바꿔가지고 예. 자칫 잘못하면 5월 2일까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일단은 법안 하나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시간상 5월 2일까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22일, 26일, 28일 예. 각각 세 차례 본회의를 연다. 그래야 5월 3일 날 예. 국무회의 때 공포 안건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예. 앞서 장 교수도 얘기했지만은 이건 절대적으로 의장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데 박병석 의장이 지금 미주 그 순방 일정을 있다가 그걸 취소한 이유가 어쨌든 막판까지 한번 중재를 해보시겠다.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당 안 갖고 오고 좀 보완해서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의 안을 내고 다른 당들도 안을 내라. 그걸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제 이런 입장을 가장 최근까지 취하셨다는 걸로 봐서 예. 당장 내일 본회의를 소집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내일 본회의가 소집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1차 시나리오는 약간 이제 차질을 빚는데 물론 국무회의를 임기가 5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5월 3일 이후에 임시국무회의를 한 번 더 여는 방법도 있습니다. 5월 3일 이후에. 근데 그거는 이제 이른바 이제 꼼수 논란이 대통령에까지 번져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시는 길에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제 그런 기록을 하나 남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의 정확한 입장이 아직은 그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는 있는 것 같아요. 임기 말에 국회에서 이렇게 파열음을 내면서 법안을 넘겨왔을 때 그거를 어쨌든 공포를 해야 되는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청와대도 입장을 밝혀야 될 시점이 온 게 아니냐. 조금 속도 조절을 해서 여야 합의를 해라라고 하든지 국회에서 뭐 넘겨온다면 그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다음 정부로 넘기겠다. 내가 공포하는 게 적절치 않다. 라는 입장이든지 청와대도 어쨌든 입장 표명을 해야 될 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도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야 뭐 좀 지침은 아니겠지만 뭔가 그렇겠구나 국민들이 동의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여론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뭐 모호해요 얘기가. 아니, 대통령한테 또 문자 폭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전화번호 누가 알아요? 문자 폭탄이라는 게 꼭 문자로만 와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선인은 왜 지금 이 난리인데도 여기에 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요? 당선인이 언급해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일단은 국회 내에서 처리되고 통과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의 입장이 분명하게 서 있는 상태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인 윤석열 당선인을 이 정쟁의 한복판에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구태여 그럴 정치적 상황에 맞대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정말 국민이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쓰고 신경을 쓰겠다라고 얘기했던 만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의장으로 있는 박병석 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임기의 이 원로로서의 모습들을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제 19일 뒤면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그 전에 뭐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부분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을 안 하는가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렇죠. 뭐 선거에 유리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과연 공정하냐.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게 지금 자꾸 뭐 검찰 수사가 이만하는 걸 다 뺏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한 0.12%밖에 안 됩니다. 지금 6대 수사가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물론 뭐 그 사건이 크다 그러는데 마치 뭐 경찰이 수사하면 수사를 안 할 것처럼 경찰은 뭐 수사를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수사도 6대 범죄조차도 다 거의 대부분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10배가 많습니다. 그 검찰이 하는 것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큰 틀에서 맞는데 저는 뭐 타협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경찰이 청구했을 때만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보안 수사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현재 수사하는 거를 유지한다든지 충분히 타협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오지 말고 저는 뭐 대화 협상을 하고 또 아마 박병석 의장도 그런 걸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병석 의장의 결단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하니까 지켜보기로 하지요. 민주당 그 내용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하겠다 선언까지 했는데 전략공천위원회가 컷오프 시켰습니다. 어제 저녁에 비대위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현근택 대변인 결정을 못 내렸다지요? 그렇죠. 어제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요. 컷오프 시킨 건 아니고 전략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예. 송영길 대표가 물론 될 가능성 많지 않습니다만 이제 전략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에서 자격을 삭제하는 컷오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정상적으로는 이제 전략공심위에서 전략적으로 지정하면 그걸 이제 비대위에서 승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최종 결정되는 건데 이제 비대위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결정을 못했고 뭐 오늘도 아마 이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결정을 못했다는 얘기는 의견이 팽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정상적으로 절차로 그냥 전략공심위에서 결정한 거를 비대위에서 논의했으면 좋은데 이 전략공심위에서 한 게 이제 나가버렸잖아요. 나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커진 건데 개인적으로는 참 의미 없는 논쟁하고 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뭐 만약에 이분이 나가서 이기고 이분이 나가서 진다 그러면 당연히 전략적으로 해서 이분 줘야 되는데 예. 누가 나가도 지금 언급되는 후보들은 다 오세훈 후보한테 지는 걸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10% 이상. 예. 그럼 이제 후보가 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경쟁력 후보를 모시고 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경선을 좀 뜨겁게 해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쓸데없는 논쟁을 너무 크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장성철 교수한테 설명을 좀 들어볼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궁금한 게 두 사람의 태도예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당초에 송영길 대표 서울시장 출마를 좀 부추긴다고 그럴까? 저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결정이 나왔을 때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처신이 좀 궁금하고 네. 또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이라는 분, 이분은 또 처음에 송영길 전 대표 출마한다고 그랬을 때 막 비판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 또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안 한다 그렇게 하니까 또 불공정하다. 뭐 노영민 실장은 부동산 책임자인데 거기는 공천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박지원 위원장 먼저 말씀드리면 이분은 원칙을 좀 얘기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해야지 왜 전략 공천을 하고 컷오프를 시키느냐라는 일관된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좀 애매모호해요. 기본적으로 이분이 이제 민주당의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송영길, 박주민 컷오프와 관련해서 보도가 되니까 누가 이러한 사실을 외부로 공개했느냐, 내 가만 안 두겠다, 색출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 점심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나가는 걸 원하는 건지 아닌 건지 이분의 입장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 싸움은 개파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근택 대변인 자꾸 그런 느낌이 드는 게요. 송영길 대표가 어제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전략공천위원회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제 타격이다. 무슨 뜻이냐 이렇게 계속 물어봤는데 설명을 하기는 해도 이해는 잘 안 되더군요. 제가 봐도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저도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은 보니까 송영길, 박주민 뭐 컷오프 결정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약간 말은 약간 해석은 잘못한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출마하는 게 이제 이재명 고문의 뜻이다. 이제 이걸 명분으로 삼으면서 본인이
예를 들어 본인에 대한 뭐 베토라든지 컷오프는 이재명 고문이 나중 이제 8월달에 전당대회에 나오는거나 이걸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걸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서울시장 나왔으면 서울시장 나오는 명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이거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면 내가 뭐 서울시장으로 뭘 할 수 있고 대선 패배도 뭐 나도 있지만 그래도 선거 어려우니까 내가 뛰어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재명 고문까지 끌어들여서 뭐 이 당대표 나오는 건 아니면은 이 정계 복귀하는 것에 반대 아니냐 이렇게까지 가는 건 제가 보기에 조금 지금 너무나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공격을 이재명 후보와 동일시한다고 한다면 사실 지난번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공정하게 경선 관리를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어떤 이상한 고백같이 들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이게 그래도 당 전직 바로 직전 대표잖아요. 물론 뭐 명분이 있냐 없냐 그렇지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누구를 배제한다 그래 우리가 지금 이기는 구도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리한 구도이기 때문에 뭐 첨가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첨가하게 해서 거기서 경쟁하고 그 좀 경선을 통해서 좀 흥행을 하는 구도로 가는 게 그래도 좀 승리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의당 일이긴 합니다만은 김병민 위원장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생각 드시나요?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사실 송영길, 박주민 컷오프 결정 예. 뉴스 보고 나서 큰일 났다. 서울시장 선거에 혹시 큰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6월 1일 선거를 앞두고 나서 새로운 강적 새로운 등장. 변화의 바람들을 막 불러일으키게 되면 선거 구도 자체가 흐트러지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민주당의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안도의 한숨을 조금 내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송영길 대표의 행동이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선제 타격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박용진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애당초부터 송영길 대표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그럼 본인은 그 이전부터 선제 타격한 거냐 등에 대한 언급? 예. 송영길 대표 출마 명분은 그럼 이재명 후보의 정계 복귀를 위한 하나의 주춧돌이 되는 거냐 등에 대한 그러니까요. 언급에 이르기까지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행동도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게 좀 결국 헷갈렸어요. 그 이후에 개파 갈등을 보여주게 되는 하나의 초석 같아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방선거와 다 연계가 돼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장성철 교수, 송영길 전 대표는 이원욱 의원이 개인적으로 네. 자신에 대한 어떤 사감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식의 얘기도 하던데 그럴 정도 일이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피해 의식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떠한 그러한 갈등의 접점이 있는지는 솔직히 저희들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나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은 민주당이 서울시장에서 이겨야지라는 것보다는 우리 개파가 그래도 주도권과 기득권을 놓치지 말아야지라는 당내 권력 다툼이 아니냐라고 자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를 이겨왔던 방식들이 있거든요. 외부에서 영입한 분들은 다 이겼고 내부에서 어떤 중진 의원들이 나갔을 때는 다 졌어요. 아, 그랬나요? 그랬죠. 예를 들면 3번 이겼는데 예. 조순, 고건, 그다음에 박원순. 다른 분들은 다 졌어요. 한명숙, 뭐 강금실, 예를 들면 박영선 다 졌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번에 영입을 해서 이기려면 외부에서 영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도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 백운계 시사 1번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또 좋은 영향력을 좀 끼치고 싶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데 오늘도 보면 새 정부나 옛 정부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보다는 또 스트레스를 한 단계 더 높여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앵커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대선에서 진 쪽이 훨씬 더 당내 주도권 싸움이 더 심해요. 그렇긴 했어요. 네, 네. 이긴 쪽보다는.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백운계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